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19년도 1회 실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표준화된 심리 검사에는 집단 내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집단 내 기준의 세 가지 종류를 쓰고 설명하시오. 100표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100분위 점수는 표준화된 집단의 점수 분포에서 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이다. 표준 점수는 표준 편차를 사용하여 개인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표시하는 것이다. 표준 등급은 원 점수를 1에서 9까지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마다 일정한 점수나 등급을 부여한 것이다. 집단 내 기준 100표고요.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한데요. 지금 제가 정답으로 제시한 것들은 1차 시험에서 보기 지문으로 제시된 거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견이 없죠. 채점하는데. 2번 집단 상담의 장점을 5가지 쓰시오. 첫 번째, 내담자들이 개인 상담보다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 개인 상담을 의외로 내담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집단으로 하게 되면 개인 상담보다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이것이 집단 상담의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세 번째, 타인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된다. 그만한 내담자들이 함께 모여 있다 보니까 상호 교류할 수 있겠죠. 네 번째, 타인을 통한 대리학습의 기회가 부여되기도 하겠죠. 다섯 번째, 집단 구성원들 간의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 탐색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섯 번째, 구체적인 실천 경험과 현실 검증의 기회를 갖기도 할 거예요. 3번, 롭퀴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직업 적응 방식 차원의 세 가지 요소를 쓰고 설명하시오. 융, 끈, 적반. 그래서 첫 번째가 융통성이죠. 개인이 작업 환경과 개인 환경 간의 부조화를 참아내는 정도이다. 두 번째, 끈기야. 환경이 자신에게 맞지 않아도 개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낼 수 있는지의 정도이다. 적극성은 개인이 작업 환경을 개인적 방식과 좀 더 조화롭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정도이다. 반응성은 개인이 작업 성격의 변화로 인해 작업 환경에 반응하는 정도이다. 그래서 직업 적응 방식 차원 융, 끈, 적반이고요. 직업 성격 차원이 있다고 했었죠. 민첩성, 역량, 리듬, 지구력 해서 민영리지라고 직업 성격 차원 요소가 있어요. 그거는 이 직업 적응 방식 차원보다 훨씬 더 많이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어요. 4번 여가와 소득의 선택 모형에서 여가의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정상제일 때와 열등제일 때 소득 증가에 따른 노동 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대체 효과는요. 임금 상승으로 여가에 활용하는 시간이 비싸짐으로써 여가 시간을 줄이고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 이것이 대체 효과고요. 그 다음에 소득 효과라는 것은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노동 공급을 줄이고 여가 시간을 늘리게 되는 것, 이게 소득 효과예요. 노동 공급의 변화를 보면 여가가 정상제냐 열등제냐 둘로 나눠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자면 여기가 임금이고 여기가 노동시간이란 말이에요. 여가가 정상제일 경우에는 임금 상승에 따라서 어느 정도 노동시간, 노동 공급도 증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점에 이르게 되면 임금을 아무리 올려줘도 노동 공급 시간을 줄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상제예요. 하지만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는요, 이 임금 수준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우상향, 그냥 우상향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다가 임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후방으로 굴절하지만 열등제인 경우에는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우상향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이에요. 5번
크라이티스의 포괄적 직업 상담의 상담 과정 3단계를 단계별로 설명하시오. 제1단계는 진단 단계예요. 내담자의 진로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가 바로 진단 단계예요. 두 번째, 명료화 또는 해석 단계 제2단계인데요. 상담자와 내담자가 협력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내담자의 문제를 명료화하거나 해석하는 거예요. 3단계, 문제 해결 단계인데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게 바로 제3단계 문제 해결 단계예요. 6번. 톨버트가 제시한 집단 직업 상담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활동 유형을 쓰고 설명하시오. 자산계직합이에요. 첫 번째, 자기 탐색이에요. 상호 수용적 분위기 속에서 자기의 감정, 태도, 가치 등을 탐색한다. 두 번째, 상호작용이요. 직업 목표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 간의 상호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 개인적 정보의 검토 및 목표와 연결. 개인적 정보의 검토와 직업적 목표의 연결이 이루어진다. 설명 내용은 쉬워요. 있는 그대로예요. 네 번째, 직업적 교육적 정보의 획득 및 검토. 직업적 교육적 정보를 획득하고 직업 세계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섯 번째, 합리적인 의사결정. 목표에 대한 행동을 탐색하고 실천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그래서 톨버트가 제시한 집단 직업 상담 과정의 활동 유형은 바로 이 자산계직합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7번 실존주의 상담에서 가정하는 실존주의 상담이에요. 실존주의 상담에서 가정하는 양식의 세계예요. 세 가지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실존주의 상담의 양식의 세계는요.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고주 공용이라고 외우는데요. 이 고유 세계는 개인 자신의 세계예요. 개인 자신으로 출발해서 주변으로 확산돼 나간다는 이 느낌으로 갖고 외우시면 되는 건데요. 고유 세계는 개인 자신의 세계이자 개인이 자신에게 가지는 관계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좀 넓혀서 주변 세계요. 인간이 접하며 살아가는 환경 혹은 생물학적 세계를 의미한다. 더 넓혀서 공존세계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세계를 의미한다. 그러다가 이제 영적까지 확대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는 영적 세계예요. 개인이 추구하는 믿음과 신념의 영적 세계를 의미한다. 다시 한번 실존주의 상담의 양식 세계, 고주 공영 이렇게 외우면 되겠네요. 8번 로의 2차원 직업분류 체계에서 6가지 수직 차원을 쓰시오. 제1수준이요. 고급 전문 관리예요. 이 로의 6가지 수직 차원은요. 이게 1수준일수록 높은 거예요. 1수준에서 6수준까지 있는데 이 6수준으로 내려가면 그 수준이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수준 가장 높은 수준, 고급 전문관리, 중급, 준전문관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4수준부터는 숙련, 반숙련, 비숙련 이렇게 로의 6가지 직업분류 수직 차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9번 노만이 제안한 성격 5요인이요. 구성 요인을 쓰고 설명하시오. 외호 성정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외향성이에요. 외향성 21년도에도 출제된 바 있었잖아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호감성,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도로 측정한다. 성실성, 사회적 규범이나 원칙 등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로 측정한다. 정서적 불안정성, 정서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지 정도로 측정한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세계에 대한 관심 및 호기심, 다양한 경험에 대한 포용력 정도를 측정한다. 그래서 성격 5요인은 외호 성정경. 10번
직무 분석 방법 중에 최초 분석법에 해당하는 방법 4가지 있으시오. 최초 분석법은 면관체 설록중 이렇게 외웠어요. 면접법은 말 그대로 면접하는 거죠. 직무 분석자가 특정 직무에 대해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들을 갖고 있는 직무 담당자와의 면접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에요. 관찰법은 직무 분석가나 분석사나 마찬가지죠. 직무 분석자가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수행하는 직무 활동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술한다. 말 그대로란 말이에요. 체험법은 직무 분석자가 직무 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생생한 자료를 얻는다. 설문지법은 현장의 작업자 등에게 주어를 넣으면 똑같아요. 직무 분석자가 현장의 작업자 등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직무 내용을 기술하게 한다. 녹화법, 직무 분석자가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장시간 관찰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거고, 중요 사건 기법은 직무 수행의 결정적 역할을 한 사건을 중심으로 직무 요건을 추론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면관치 설록 중이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고 했었죠. 작업 일지법이 한 가지 더 있어요. 11번 던롭의 노사관계 시스템 이론에서 노사관계의 3주체와 노사관계 3주체요. 그리고 이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3가지 요건, 노사관계의 3주체는 노사정이잖아요. 그리고 노사관계를 규제하는 3가지 요건은 키시주라고 말한 바 있었고요.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노사관계의 3주체 노사정이에요. 근로자라고 돼 있는데 노동자로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노동자 및 노동자 단체, 이게 바로 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 세 번째는 노동 문제와 관련된 정부기구, 이렇게 정부기구. 그래서 노사정 이렇게 편하게 외워요. 그 다음에 노사관계 규제 요건은 기시주예요. 기술적 특성은 이 설명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설명하는 거 철저하게 외워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기술적 특성은 근로자의 질이나 양, 생산 과정 및 생산 방법 등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시장 또는 예산 제약은 제품 시장의 형태와 기업 경영에 필요한 비용과 이윤 등이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세 번째, 주체들의 세력 관계요. 노사 관계를 포함한 사회 내 주체들 간의 세력 관계가 노사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12번 이중 노동시장에서 1차 노동시장의 직무 혹은 소속 근로자들이 가지는 특징이요. 제도학파는 이중 노동시장론을 주장하면서 노동시장은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이 두 시장 간의 교류는 거의 없다고 봤었어요. 이때 1차 노동시장이 갖는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인데, 고임금이요.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이요. 그리고 승진 및 승급 기회의 평등, 양호한 근로조건, 합리적인 노무관리. 그래서 고고 승진 하면 벌써 3개는 그냥 외웠죠. 그래서 고임금, 고학력도 있어요. 고용의 안정성, 그리고 승진 및 승급기의 평등, 이 3개는 그냥 외웠단 말이에요. 1차 노동시장이에요. 고임금, 고용의 안정성, 승진 및 승급기의 평등, 고고 승진. 그 다음에 4번째 양호한 근로조건, 5번째 합리적인 노무관리. 다 외운 거예요. 도린조와 피오르라는 학자의 주장 내용이에요. 13번 교류 분석 상담에서 개인의 생활 각본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인 교류 분석 상담이에요. 이 기본적인 생활 자세 4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첫 번째는 자기 긍정, 타인 긍정이에요. 가장 건강한 생활 자세이겠죠. 자기와 타인을 긍정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것이고, 자기 긍정, 타인 부정은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타인의 열등성을 비난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자기 부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것이에요. 즉 타인과 비교하여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고요. 자기 비하적인 태도로 보이는 것이죠. 네 번째는 자기 부정, 타인 부정이에요. 자기와 타인을 모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에 대해서 공격적이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는 것이죠. 아주 가장 안 좋은 생활 자세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14번 심리 검사는 검사 장면에 따라 축소 상황 검사, 모의 장면 검사, 경쟁 장면 검사로 분류된다. 각각의 검사 방식을 설명하시오. 심리 검사 분류에 대한 것이 또 나왔죠. 심리 검사 분류는 총 크게 네 가지라고 했었어요. 실시 방식에 따라서,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측정 내용에 따라서, 검사 장면에 따라서. 네 번째 해당하는 이 검사 장면에 따른 분류란 말이에요. 축소 상황 검사는 말 그대로 축소시킨 거죠. 실제 장면과 같지만 이 과제나 직무를 매우 축소시킨 검사라는 것이에요. 모의 장면 검사는 우리 시험의 모의고사처럼 시뮬레이션이에요. 실제 장면과 거의 유사한 장면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검사고요. 경쟁 장면 검사는 작업 장면과 같은 상황에서 실제 문제나 작업을 제시하고 경쟁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검사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네요. 15번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산업분류 기준은 첫 번째 산출물의 특성, 두 번째 투입물의 특성, 세 번째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이렇게 세 개만 쓰셔도 돼요. 요 세 개 쓰는 게 이렇게 단독적으로 나왔을 때 약간 불안하다 생각되시면 나머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한두 가지 추가해서 쓰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산업분류 기준하면 이렇게 세 개 쓰면 되는 것이에요.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 형태, 이렇게 산업분류 기준을 쓰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제가 이런 문제 나오면 같이 곁들여서 꼭 알아두시라고 했었죠. 산업분류 기준은 이렇게 되고요. 산업분류의 정의는 무엇이냐 알아야 되시고, 생산 단위의 활동 형태,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보조적 활동, 요거 구분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의 정의, 산업활동의 정의, 산업활동의 범위, 교재에 확장해 보기에 잘 설명되어 있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16번 심리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검사자와 그리고 수검자 변인 중에서 강화 효과, 기대 효과, 코칭 효과를 설명하시오. 이 19년도 1회차 시험은요, 이례적으로 신출 문제들이 대거 등장해서 수험생들로 하여금 완전 당황하게 만들었었는데, 바로 이 16번에도 이와 같은 문제 전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던 문제들을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내버렸다는 얘기죠. 강화 효과, 이 심리학에서 강화라는 것은 칭찬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제공하는 물질적 언어적 보상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당신은 굉장히 똑똑하니까 현명하니까, 이런 언어적 보상이죠. 이런 걸 해주면 검사에 좀 더 집중해서 잘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신경 쓸 테니까. 기대 효과라는 것은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어떤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코칭 효과라는 것,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하는 코칭 행위가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단해 답은. 근데 이런 것들을 전혀 중요시 하지 않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신춘물이 띵 나오면 뒤통수 맞는 거죠. 한마디로. 모르면 틀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냥 어차피 이런 키워드는 주어졌잖아요. 강화 효과, 기대 효과, 코칭 효과가 뭐냐, 이런 거는 대신 신출 문제를 할지라도요, 백지로 남겨두시면 안 돼요. 짧은 글짓기를 하세요. 그냥 검사자가 수검자에게 검사자와 수검자 변인 중에서 이런 걸 설명하라 했으니까 그냥 검사자 수검자 넣고 이 강화 효과라는 말 넣고 그냥 짧은 글짓기 짓는 거죠. 그런 순발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17번 갤럽트가 제시한 진로 의사결정의 8단계인데요. 1단계 목표 의식과
그리고 맨 8단계 평가 및 재투입을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 6개 쓰시면 되는 것이죠. 목종 대대대 가의평, 목종 대대대 가의평, 목표의식이고요. 정보 수집이에요. 그 다음에 대안 열거, 대안의 결과 예측, 대안의 실현 가능성 예측, 가치 평가, 의사 결정, 평가 및 재투입. 그래서 요 2개 빠졌으니까 요 2개 빼고 6개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목적 대대대 가의평. 18번. A국의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수가 100만 명이에요. 그 중에 경제활동 참가율이 70%니까 여기서 딱 경제활동 인구수 나올 수 있겠죠. 일단 경제활동 인구수가 70%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거는 생산가능 인구수 100만 명이라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수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경제활동 인구수가 나오잖아요. 우리는 암산으로 알 수 있어요. 생산 가능 인구수가 100만 명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70%면 경제활동 인구는 70만이라고 대본에 암산으로 나오잖아요. 만약에 그게 잘 안되면 이렇게 공식 외운 거 놓고 쓰시면 되는 것이죠. 70만이고요. 실업률이 10%라고 했는데 우리 실업률은 어떻게 구했나요? 실업률 10%는 경제활동 인구수 70만이죠. 실업자 수 모르잖아요. 뭐 여기 실업자 수 이렇게 하고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실업자 수가 7만을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답은 쉽게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수 70만 명이고 실업자 수 7만 명이 쉽게 나오는데요. 일단 1차 때도 했지만 경제 인구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경제학에서 의미 있는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수예요. 생산 가능 인구수라고도 해요. 이 15세 이상 인구수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수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취업자 수는요 다시 임금 근로자 수요, 임금 근로자 수,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 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임금 근로자 수라는 것은요,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외우고 계셔야 돼요.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주나 무급가족 종사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경제활동 참가율을 외워야 되는데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거는요, 비율이니까 전체에서 얘가 얼마를 차지하냐 이 개념이에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인구수, 경제활동 인구수 여기 있어요. 경제활동 인구가 속해 있는 게 어디야? 15세 이상 인구수예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수가 전체 15세 이상 인구수에서 몇 퍼센트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니까 15세 이상 인구수분의 경제활동 인구수 곱하기 100 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업률이에요. 실업자는 어디에 속해 있나요?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수가 전체가 되고요. 거기에 실업자 수 곱하기 100 하면 실업률이 나오는 것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취업률이라는 거는 여기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업률은 전체가 경제활동 인구수가 되고요. 거기에 취업자 수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그런 원리로 외우시면 공식 외우기 편해요. 단지 고용률만 좀 달라요. 고용률은요, 지금 분모 경제활동 인구수가 아니라 15세 이상 인구수예요. 이게 5기가 나왔네요. 이게 단순 오타는 그렇다 해도요, 이같이 명백한 오기는 오롯이 제 불찰이고요. 구독자님들께서 바다같이 넓은 마음으로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하튼 고용률은요, 15세 이상 인구수분의 이게 특이해요. 그리고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라는 거, 이러면 공식 외우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무조건 막 외우지 마시고
비율이라는 거는 이놈이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에서 얼마를 차지하느냐라는 것이니까 경제활동 인구수는 어디에 속해 있냐? 15세 이상 인구수에 속해 있다. 그래서 15세 이상 인구수분의 경제활동 인구수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외우라는 얘기예요. 이 경제 인구의 구성이라는 거 이거 잘 갖고 있어야 돼요. 계산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니까요. 강의 들으려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